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논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지난달 30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뭐냐면 건보료 부과 기준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 그 9억 이상인 경우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재산소득 9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한 20억이 넘습니다. 금융재산이 한 12억 정도 돼야 돼요. 기존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들이 있어요. 9억이라는 건 종부세 부과 기준, 과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이 조건도 이미 그 분리과세 대상으로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요 소득은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근데 자영업자들은 5월달 종소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에 대한 소득 정보는 2018년 소득밖에 없어요. 재작년 기준.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보완대책이 발표가 된 걸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줄었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구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국 정치권에서는 이제 부적파음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계속 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권수 총장님 대통령 코미디 같은 얘기가 지금 하나가 나와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묻습니다. 소득 하위 정확한 기준이 뭐냐? 물으니까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답변을. 소득을. 홍남기 부총리가 해야죠. 네,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슬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이렇게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꽤나 완장하죠. 걔가 좋은 거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상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 뭐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답변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그거는 검토부에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끝날 것을 같은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그리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외청이에요. 예청이. 그러면 부총리가 소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한다고 꽤나 말짱하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청와대 비서진하고 정부 간의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급조된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나. 상황이 급조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어쨌든 뭐 이제 마이크를 슬쩍 넘긴 부총리나 상식 밖에 참 그 답변을 한 박 장관이나 모두 결론은 긴급 재난금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그 채용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요거는 이제, 자영업자나 지역보험 가입자들은 본인의 어떤 인적 요소,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어떤 인간적, 그 사람에 대한 요소,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거를 점수로 환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좀 해결을 해서 장관 입장으로서 그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종합 브리핑을 하고, 이 차관님이 KBS 김경래 시사, 최강 시사, 거기 프로, 시간은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등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많다. 그래서 이 뜻은 재산소득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밝혀졌어요. 재산소득은 반영하지 않겠다. 무슨 의미 다 주겠다. 장관이 그 전날 발표하고, 차관은 소득 기준 반영 안 하겠다고 하면. 기자가 질문했구나.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부총리는 장관한테 넘기고, 또 장관은 또 발표를 해놓으니까 차관이 뒤집고.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소장님? 그리고 또 하나 추가드릴 말씀은, 그 후에 민주당 그 선거 전이점으로 70% 소득 하위 70%가 아니고 모든 가구에 주겠다. 모든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뒤집은 거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또 대통령 얘기 70%인데 모두 주겠다고 했어요. 모두 주겠다.
참 이거 뭐 공시장들의 위계 질서가 이게 없어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네 지금 보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구나무가 거꾸로 물구나무 속이는 거죠. 뭐 이와래도 없이 옛날 얘기대로.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안으로 이런 부분들이 위계 질서도 세우고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이 정례 불필 통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 분담 방안을 정했다. 이제 제대로 좀 뭔가를 했네요, 거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즉각 운영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기재부와 행안부, 보건복지부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총장님. 최초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대통령 발표 이후에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분야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맞벌이 부부들의 소득 합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 또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국민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 문제, 그다음에 종부세 대상자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소상공인 분야에 보면.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으로 매년 5월에 소득 신고를 하니까 5월에 아직 이제 5월에 작년 2019년도에 소득 신고를 아직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018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2년 전에 코로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그때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나눠줬으면 나눠주지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출을 저하되는 요인을 스스로 증명을 해라.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일단은. 일단 소상공인들은 무조건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사업자 등록증 있고 1년 넘으면 그 정도 수준이면 저도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뭐 부가세 안 낸 사람들은 안 주고 또 세금 안 낸 사람들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려운데 더. 그잖아요. 우리 저 언론사들도 보면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뭔 소득세 뭐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화가 뭐 3일 동안 115만 통이 왔다는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전쟁이 제가 3일 전쟁 4월 3일 하루 동안 아이고 참나 지금 소장님 생각은 그럼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아까 뭐 대통령 하신 말씀부터 그냥 이렇게 계속 혼란이 야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국세청이 소득 파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사람별, 개인별 소득 데이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엉망진창의 이유는 세법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세정, 그러니까 국세청의 어떤 그 증세 활동이 잘못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라는 거는 정보의 속성이 기본적인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해야 돼. 정확하지 않으면 정보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적시성을 가져야 돼. 타이밍에 그때 맞는 정보가 아니면 배떨한 다음에 나온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이라고 그럽니다. 목적 적합성. 이런 정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세청이 이런 복지 목적의 어떤 소득 DB가 이런 복지 목적으로 쓰기에는 목적 적합성도 부합하지 않고 정확성도 너무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적시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는 적시성이 안 맞겠네요 보니까 그죠? 그렇죠. 적시성. 자 그러면 사정이 이렇다면은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의 전체 예산 항목 중에 복지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게 파악이 돼요. 근데 추경까지 해서 복지 예산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 지출이 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복지가 요번에 이제 3차 추경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의 정말 100조의 금년 복지 예산이 4.3 처음으로 100조에 육박하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복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복지 예산을 지급받을 때 정부 이전소득이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주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형평성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에요. 형평성과
받을 사람이 받을 만큼만 받아야 돼요. 못 받을 사람이 받거나.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더 많이 줘야죠. 자살이나 이런 걸 방지하려면. 그죠?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돼요. 네. 잠실 세무녀 사건 같은 네. 경우는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네. 정부가 능동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라는 말을 하려면, 예. 정부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복지는 전부 신청주의예요. 신청? 내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신청을 해봤자,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 DB가 적시성,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예. 잠실 세모녀 이분들이 자살하기 전에 내가 굶어 죽겠다 하기 전에 정부가 저 사람이 굶어 죽을 건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지 이런 예산을 100조에 가까운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소득 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다 보니까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뭐 사상무각이다. 네. 오래이젠 성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 파악이 부실한 상태에서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긴급 재난 지원과 지급과 관련해서는 드러난 문제점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제 해야지만 된다라는 게 좀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가구라고 그랬어요. 소득 하위 70%. 네. 70% 가구를 말할 때 예. 기준이 뭐냐면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해요.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을 쫙 물어놓습니다. 예. 적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예. 가운데, 예. 정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예. 중위소득의 50%부터 150%까지 예. 여기를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해요. 예. 그 다음에 50% 밑에는 평범층, 150%를 초과하면 예. 여기는 고소득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중산층,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중위소득의 50%부터 150%까지 있는 요 구간 내 사람들이 예. 왼쪽으로 하위로 전체적으로 밀려나는 걸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렇게 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잠깐만요. 네. 우리 권원사무총장님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자금을 소상공인 거기에서 신청을 많이 했나요, 사람들이? 네, 많이 했어요. 그분들은 중위소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위소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형적인 중하위 소득자. 중하위? 네. 중간도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장님 얘기가 네. 뭐 타당한 얘기인가요, 지금? 이제 그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 예, 예. 매월 지금 버는 지금 기준일 수도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과거부터 쭉 어떤 자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 벌어놓은 소득이 있잖아요. 아. 네, 그게 많이 반영이 돼서 중이나 중하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당장에 매일 버는 수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위입니다. 그러면, 자, 소장님. 그 아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통계적으로 조사한 추정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통계청에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하는데 예. 전국에 2만 가구를 샘플을 선정해서 샘플을 선정해서 해서 통계조사에서 나온 수치가 예.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자, 그런데 통계청에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2만 가구를 샘플로 선정해서 통계청이 조사를 할 때 예. 삼성 회장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예.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벌어먹으러 나가던가 이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 통계 자료 예. 사람들 물어봐갖고 그 설문 대면 질문을 하거나 예. 인터넷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예. 거거든요. 거기에 얼마나 사람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번다는 거를 예. 솔직하게 답변을 할지. 안 되죠. 자, 그런데 힘들죠. 자, 그렇게 통계 조사에 의해서 나온 그런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 실제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예.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엔 아니다 봅니다. 예. 실제로 지급할 때는 이건 예. 통계 자료가 아니라, 예. 통계가 아니라 라이브 데이터여야 됩니다. 라이브 데이터라는 건 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금액, 예. 실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지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급 대상 기준은 어쩌게 뭐 중위소득의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결정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지급을 할 때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지금 아까 건보료 우리 뭐를 기준 산정할 때 소득 정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절대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개인들이 소득 신고, 우리 원천지수 신고한 거, 연말정산 신고한 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 신고한 거, 요 정보를 이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이라는 통계적으로 어떤 산출된 추정치, 이거하고는 완전히 그런 통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간에 이렇게 뭔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혹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불가능하죠. 소득 통계의 정확성을 하려면 국세청과 통계청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상공인이 어디 신청할 때 그러면 정확히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부가세 비교만 해봐도 2018년 소득을 다 내라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타이밍도 안 맞고 목적 적합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은 이건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들이 60인의 국회의원 그 상가 임대차 소득할 때 세법이 엉터리 세법이 너무 많습니다. 엉터리 세법. 국세청이 그것도 세법 적폐래요, 보니까 적폐. 국세청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법 기재부 세제시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법의 범위 내에서만 국세청은 징수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법이 엉터리면은 원칙이 엉터리인데 소득 정보가 제대로 정확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하나는 국세청이 이 세법 테두리 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 유기성으로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그런 이슈들은 그 타이밍이 될 때마다 그 하나씩 그러시죠.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내용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갈까요?